2024년 9월 북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을 경호하는 호위총국 엘리트 군인 15명이 집단으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을 이끈 사람은 30세 대위 박성철. 평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어느 날 밤 그가 26호 비밀 창고에서 본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충성스러운 엘리트들을 목숨 건 탈출로 내몰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2023년 가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평양 호위총국 군인 아파트 5층. 아내 미양이와 함께 살던 그곳은 북한에서는 특권층이 누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배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하루 종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평양경공업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였고 우리는 단란했습니다. 옥수수밥과 된장찌개에 김치 한 접시. 북한에서는 이 정도면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진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허락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요즘 배급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옥수수라도 사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평양에서는 배급이 나오는데 지방에서는 안 나온다. 가슴이 덜컥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때는 그랬습니다.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평양 시내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일성 광장 주체 사상탑.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대에서 외우던 구호였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배급이 안 나온다. 그게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부대로 출근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경애하는 원수님 만세. 그렇게 2023년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도 모르는 채로 2024년 2월 16일 김정은 원수님 생일. 저는 금수산태 항공전 생일 연회 호위 임무를 받았습니다. 호위 총국에서도 선발된 사람만 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붉은 카페, 화려한 샹들리에, 금으로 도금된 문손잡이.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연회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들. 커다란 바닷가재가 접시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검은 알 나중에 알았지만 캐비어였습니다. 프랑스어가 적힌 포도주 병들, 통째로 구운 돼지, 온갖 과일들. 북한 인민들은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먹는데 여기서는 게 한 마리도 평생 못 먹을 음식들이 산더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남은 음식을 치우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봤습니다. 게 사육장이었습니다. 고기가 그대로 남은 접시들, 손도 안 댄 과일들을 게 밥그릇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북한에서 게는 고기입니다.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가 사람도 못 먹는 고급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임무가 끝나고 밤 11시쯤 집으로 가는 길, 평양역 근처 어둠 속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꽃제비라고 부르는 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3명이 역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얼어 죽은 겁니다. 순찰 때가 다가왔습니다. 매일 이렇다는 말이었습니다. 치우라고 했는데 아직 안 치웠다고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옥수수죽 한 그릇. 쌀이 떨어졌다며 미안해하는 아내를 보며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고기, 깨 밥그릇에 쏟아진 음식, 얼어 죽은 아이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가 고기를 먹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얼어 죽는다. 이게 우리가 위대하다고 배운 나라인가? 원수님께서 인민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아이들이 거리에서 죽어가는가?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제 안에서 평생 쌓아온 충성심과 믿음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끔찍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2024년 5월 어느 날 새벽 청진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양실조에 폐렴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당장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 휴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행사 때문에 호위 총국 전체가 비상이었습니다. 중대장은 규정이 규정이라며 한 달 후에 가라고 했습니다. 한 달. 어머니는 한 달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청진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중국 약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장마당에서 500위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5천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은 20년치 월급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옥수수를 팔려고 장마당에 나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허가증이 없어서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안 내면 교화 소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 동네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옆 아파트 김 아저씨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고 김 아저씨가 쓰러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충격적인 임무를 받았습니다. 원산 갈마해안 별장 경비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여름 별장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본 것은 말문이 막히는 광경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외제 고급 승용차들, 벤츠, BMW, 롤스로이스. 차 한 대 값이면 북한 주민 1000명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별장 안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시계 하나에 수억 원씩 한다더군요. 그날 밤 경비를 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시계 하나만 팔면 우리 어머니 약값이 나오는데, 저 차 한 대만 팔면 북한 주민들 1000명이 굶지 않을 텐데, 그런데 왜 원수님은 수십 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청진 고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약 하나를 못 구해서 죽어가는데 원수님은 수억짜리 시계를 차고 계신다. 이게 맞는 건가? 그날 밤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어머니를 이렇게 죽게 둘 수 없다. 탈출해야 한다.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그때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그들도 저처럼 가족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렇게 제 머릿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8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 왔습니다. 특수 임무를 받았습니다. 평양교회 26호 창고 경비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번호로만 불리는 곳, 지도에도 없는 비밀 장소였습니다. 도착해보니 평범한 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금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괴들이 상자마다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 아니 수천 개.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 거기에 적힌 글자들을 흘끗 봤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미화 23억 달러. 미화 23억 달러. 계산할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원수님 돈인가? 다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에 중국으로 빼돌릴 금괴가 300개라는 얘기였습니다. 장군님 따님 유학 비용이랑 명품 구입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경비를 서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데 원수님 가족은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달러를 쌓아두고 있다. 우리 어머니는 약값 50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임무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보위부 대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뭘 봤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자가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오늘 본 것은 국가 1급 비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저와 가족 모두 정치범수용소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청진에 계시고 아내도 평양에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구했다는 감자 5개. 그게 우리 저녁이었습니다. 감자를 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김정은 가족은 금괴를 쌓아놓고 우리는 감자 5개로 저녁을 먹는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밖으로 나와 중대장 김영수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 가고 싶지 않으냐고. 김영수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쳤냐며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 아내도 굶어 죽지 않았냐고, 이대로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작년에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는 물음에 중국 가서 돈 벌자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랑 같은 처지인 동료들과 함께 15명쯤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영수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15명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불가능하다고, 보위부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요. 또 긴 침묵 후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언제 갈 거냐고. 다음 달 9월 중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수가 담배를 꺼내 물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자기도 간다고, 더는 이게 같은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그날 밤부터 저희는 하나씩 동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호, 민호, 우진이. 하나, 둘. 15명이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중국 갈 거라고. 따라올 수 있겠냐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가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새벽 3시. 온성군 두만강변. 어둠 속에서 저희 15명과 아내 미양이까지 16명이 모였습니다. 막내 우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29살 저희 중에서 제일 어렸습니다. 괜찮다고 다 같이 가는 거라고, 한 명도 안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9월이라 수심이 낮았지만 그래도 가슴까지 차오를 정도였습니다. 중대장 김영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초소 순찰이 2시간마다 돈다고 지금 막 지나갔으니 1시간 30분 있다고 3시 15분까지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 공견이었습니다.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초소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비췄습니다.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고. 들켰다 끝났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풀들이 흔들렸고 병사가 착각했습니다. 바람이라고 중얼거리며 불빛이 꺼졌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땅에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9월인데도 땅이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다. 천천히 일어나라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나씩 일어나 강으로 다가갔습니다. 절대 물소리 내면 안 된다는 당부였습니다. 첫 발을 강물에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9월이지만 두만강 물은 북쪽에서 흘러내려와 차가웠습니다. 16명이 모두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또 위기가 왔습니다. 막내 우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강바닥돌이 미끄러웠던 겁니다. 철퍼덕하는 물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초소에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섞어라. 손전등 불빛이 강을 비췄습니다. 뛰어라 지금 당장 뛰어. 저희는 정신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당,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엎드리라고 외쳤습니다.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갔습니다. 계속 가라고 멈추면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30m, 20m, 10m.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숲으로. 젖은 옷을 입은 채 뛰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뛰었을까요?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모두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명이 없었습니다. 우진이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진이가 멀리서 절뚝거리며 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총 맞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다행히 관통상이었습니다. 살만 스친 겁니다. 하지만 우진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두고 가라는 말에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명도 안 버린다고 했잖아. 이철호와 최민호가 우진이를 부축했습니다. 가자 마을까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쯤 드디어 중국 조선족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 마을이다. 마지막 힘을 짜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북에서 왔구나.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와라 얼른 공안한테 들키기 전에.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시성을 쓰는 75살 조선족이셨습니다. 중국에서 평생을 사셨지만 말투는 완전히 우리말이었습니다. 옷 갈아입으라고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됐다고 같은 핏줄인데 어찌 안 돕겠냐고 하셨습니다. 6.25 때 헤어진 오빠도 북에 있을 텐데 라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얼마만에 먹어보는 된장찌개인지. 북한에서는 된장도 귀했습니다. 이렇게 고기까지 들어간 찌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16명이 모두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올해는 못 있다고 공안이 순찰 돈다고 16명이나 되니까 눈에 띄면 끝이라고.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3명씩 나눠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진이는 다리 다쳤으니까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 미양이와 우진이 이렇게 셋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연변 조선족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젊으니까 건설 현장 가라고 하루 100위안 준다고 하셨습니다. 100위안 북한 돈으로 치면 2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한 달치 월급을 버는 셈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힘들었습니다. 중국인 반장이 욕을 했습니다. 말도 못 알아듣고 일도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배는 굶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3,000위안을 모았습니다. 북한 돈으로 600만 원이었습니다. 20년 일해야 모을 돈을 한 달 만에 번 겁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약값을 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브로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중국 돈을 북한으로 보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수료가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500위안을 북한으로 보내려면 700위안 내야 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박옥순 앞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청진 고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돈 받았다고 어머니 약 샀다고 의사가 이제 괜찮아지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조선족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안이 북한 사람들 단속한다고 조심하라고. 할머니가 급하게 오셨습니다. 빨리 짐 싸라고,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하다고.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가야 한다고. 중국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북한에서는 적국이라고 배웠던 나라. 하지만 이제 그곳밖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 가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한국 사람들 착하다고, 탈북민들 도와준다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민족.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16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한국 간다고 목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조선족 교회에서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며 저희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셨습니다. 한국 가고 싶으냐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16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우리의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한다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빠르면 2달, 늦으면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걱정 말라고, 한국 교회에서 다 지원한다고, 같은 민족이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2024년 10월 저희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 중국을 떠났습니다. 화물칸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16명이 빽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화물칸에서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산. 밤새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시간을 걸었습니다. 중간에 우진이가 다리가 아파서 쓰러졌지만 형님들이 번갈아가며 업어줬습니다. 새벽녘 드디어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위기가 왔습니다. 라오스 경찰이었습니다. 끝났다 싶었는데 브로커가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 뇌물이었습니다. 경찰이 돈을 받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돈이면 다 된다고, 걱정 말라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럭을 타고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또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여권을 요구했지만 당연히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북한에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민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왔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태국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가려고, 한국 대사관에 보호 요청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혹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거 아닐까, 중국에 넘기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국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고생 많았다며 저희와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중대장 김영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아내도 우진이도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 정말 살았구나. 한 달 후 저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탈 기회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하얀 구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시간 후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다고. 창밖을 보니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 북한의 평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밝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이구나. 우리가 자유를 찾았구나.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으니까요. 2024년 11월 저희 16명은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방이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북한 군인 숙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첫 식사 때였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쌀밥, 불고기, 생선구이, 김치, 나물, 된장찌개, 과일. 이게 다 우리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먹으라고, 부족하면 더 가져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중대장 김영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들, 우리 진짜 살았다고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얀 쌀밥.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배부르게 잤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나고 저희는 각자 집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주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전기밥솥. 아내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이거 24시간 전기 들어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선반에 가득한 물건들. 쌀, 고기, 생선, 과일, 과자, 라면. 아내가 사과 한 개에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달 월급이었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한국 아줌마가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사과가 왜 이렇게 비싸, 작년보다 올랐네. 저희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가격인데.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저는 공장에, 아내는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한 달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50년 일해야 버는 돈을 한 달에 받는다니. 첫 월급을 받은 날 청진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다음 달에 돈 더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맙다고, 그래도 조심하라고, 거기 남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남조선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랑 같은 나라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동차들, 사람들. 이게 진짜 우리나라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어머니를 데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통일되면 어머니 모셔올 수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다고, 꼭 통일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저희 16명이 모입니다. 북한 음식을 해먹으며 이야기합니다. 막내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진짜 잘한 거죠? 그럼 여기 와서 얼마나 좋으냐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가끔 북에 있는 사람들 생각난다고, 우리 부모님들, 친구들 생각난다고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2천만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평생 김씨 일가를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금괴를 쌓아놓고 이민들은 굶어 죽습니다. 김정은은 수십억 달러를 해외은행에 숨기고 어린아이들은 거리에서 얼어 죽습니다. 김정은은 명품 시계를 차고 우리 어머니들은 약 한 알 못 구해 죽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인민의 천국입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세상은 넓습니다. 자유는 달콤합니다. 한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청진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함께 건넌 15명의 형님, 동생들과 함께 고향 땅을 밟겠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게 해주소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며, 북에 남은 동포들을 잊지 않으며,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